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듯한 7월의 훈련장이었다. 공기 중에는 자욱한 화약 냄새와 뜨거운 총기 기름 냄새,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한미연합 특수전훈련, 아이언 쉴드가 한창인 대한민국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전용 사격훈련장은 그야말로 용광로와 같았다. 양국의 최정예 요원들이 서로의 자존심을 걸고 기량을 겨루는 이곳의 열기는 태양보다도 더 뜨거웠다. 그 열기의 중심에는 미 육군 그린베레에서 파견된 이사벨라 벨라 캠벨 대위가 있었다. 그녀는 사선에서 조금 떨어진 통제탑 그늘 아래 서서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707 대원들의 사격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다. 캠벨 대위는 단순한 교환 장교가 아니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실전을 경험한 베테랑이었고, 남성 중심의 특수부대 세계에서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녀의 금발은 군무 아래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그을린 피부와 단단한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청회색 눈동자는 그녀가 거쳐온 전장의 혹독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KUC-1 소총으로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표적을 향해 격발하는 7507 대원들의 모습을 무심한 표정으로 훑었다. 분명 훌륭한 군인들이었다. 반사신경도 뛰어났고 사격 자세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점이 보였다.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 실전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그녀는 속으로 평가를 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군무처럼 아름다웠지만 캠벨이 겪었던 지옥에서는 아름다움이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았다. 훈련은 가혹했다. 200m 전방에 무작위로 솟아오르는 인간 형태의 표적 20개를 제한 시간 안에 모두 명중시켜야 했다. 단순한 속사훈련이 아니었다. 표적이 나타나는 순서와 시간 간격이 제각각이었고, 그 중에는 아군을 상징하는 쏘지 말아야 할 표적도 섞여 있었다. 극도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훈련이었다. 797의 베테랑 상사들이 차례로 사선에 섰다. 탕탕 타타탕 총성이 훈련장을 찢는 듯 울려 퍼졌다. 탄피가 아스팔트 위로 경쾌하게 튀었고 표적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하지만 결과는 늘 아쉬웠다. 왔다. 18 발명중, 19 발명중. 마지막 한두 발의 실수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아군 표적을 오인 사격하는 실수는 없었지만 만발을 기록하는 대원은 나오지 않았다. 훈련을 지휘하던 767의 작전팀장 박중령의 얼굴에 미세한 굳어짐이 스쳐 지나갔다. 미군 장교들 앞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의 자존심에 작은 흠집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때 캠벨 대위가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옆에 있던 미군 소령에게 말했다. 역시 교범대로만 움직이는군요. 실전에서는 저 마지막 한 발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말이죠. 명백한 조롱이었다. 영어를 알아듣는 한국군 장교 몇몇의 얼굴이 굳었다. 박중령이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캠벨 대위, 우리 대원들이 아직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것 같군. 변명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었지만 그는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고 싶었다. 하지만 캠벨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박중령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다. 컨디션 문제가 아닙니다. 중령님, 이건 정신력의 문제입니다. 극한의 압박 속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집요함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녀의 오만한 태도에 707 대원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강이라 자부하는 군인들이었다. 타국에. 그것도
여성 장교에게 정신력을 운운하는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순 없는 일이었다. 훈련장의 공기가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캠벨은 그 분위기를 즐기는 듯하였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사선에 선 대원들과 통제탑의 장교들을 모두 둘러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도발의 가시는 날카로웠다. 좋습니다. 제가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만약 여기 있는 누구라도 저 20발 사격에서 10,000발을 기록한다면. 그녀는 턱을 치켜들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제가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 주겠습니다. 순간 훈련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매미 소리마저도 숨을 죽인 듯 단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미군 장교들은 당황해서 얼굴이 새하얘졌고 박중령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707 대원들은 분노와 황당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고 그들의 실력을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극도의 모욕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절대 해내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박중령이 버럭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였다. 그때까지 훈련장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자신의 K-4 저격소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며 기름칠을 하던 한 병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민준 하사였다. 그는 부대 내에서 유령으로 불리는 존재였다. 훈련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항상 혼자서 총기를 정비하거나 전술 교범을 읽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그의 사격 실력은 부대 내에서도 전설적이었지만 기이할 정도로 비사교적인 성격 탓에 괴짜 취급을 받기 일쑤였다. 그의 존재감은 너무나 희미해서 그가 일어서기 전까지 아무도 그를 의식하지 못했다. 강민준 하사는 아무 말 없이 사선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분노도, 의욕도, 심지어 긴장감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를 하듯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계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는 막 사격을 마친 선임 하사에게 다가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선임 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텅 빈 듯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을 보고는 홀린 듯이 손에 들고 있던 K-21 소총을 건네주었다. 총을 넘겨받은 강민준은 탄창을 확인하고 조정관을 조작했다. 그의 손길은 물 흐르듯 부드럽고 정확했다. 그는 캠벨 대위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도발적인 선언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그는 그저 사격 준비를 할 뿐이었다. 훈련장의 모든 시선이 그의 등에 꽂혔다. 이 기이하고 조용한 하사가 과연 저 오만한 미군 장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실패자로 기록될 것인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강민준 하사는 조용히 사격 자세를 취했다. 강민준 하사가 사선에 서자 용광로 같던 훈련장의 모든 열기가 거짓말처럼 증발했다. 남은 것은 오직 얼음장 같은 침묵과 모두의 숨막히는 시선뿐이었다. 그는 소총의 개머리판을 어깨에 단단히 견착하고 가늠쇠와 가늠자를 들여다보며 호흡을 골랐다. 그의 자세는 교범 그 자체였지만 살아있는 기계처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에게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캠벨 대위의 도발에 대한 분노도, 동료들의 기대를 짊어진 부담감도, 성공에 대한 열망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세계에는 오직 자신과 총, 그리고 200m 전방의 표적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캠벨 대위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저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 압박감 속에서는 결국 실수를 하게 마련이지.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특수부대원의 기량은 단순히 총을 잘 쏘는 능력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한 압박 속에서도 냉정을 유지하고 기계처럼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정신력. 그것이 핵심이었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이 던졌던 모욕적인 말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오만한 한국군들에게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줄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그 확신은 첫 번째 표적이 솟아오르고 거의 동시에 강민준의 총구가 불을 뿜으면서부터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당, 날카로운 단발에 총성이 울리고 솟아오르기가 무섭게 표적의 정중앙에 구멍이 뚫리며 뒤로 넘어갔다. 반응 시간, 조준, 격발까지의 모든 과정이 눈으로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간결하고 빨랐다. 잠시 후 두 번째, 세 번째 표적이 거의 동시에 다른 위치에서 솟아올랐다. 강민준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마치 예정된 순서라도 읽은 듯 부드럽게 총구를 옮겼다. 타탕. 짧은 간격을 둔 두 발의 총성이 연달아 울렸고 두 개의 표적 역시 맥없이 쓰러졌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표적을 찾는 눈, 표적을 향하는 총구,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캠벨 대위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팔짱을 풀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단순한 우연이나 운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엘리트 저격수들의 사격을 봐왔지만 저렇게까지 비인간적일 정도로 완벽한 통제력을 보여주는 사수는 처음이었다. 그의 호흡은 파도처럼 일정했다. 숨을 들이마시고 절반쯤 내쉰 상태에서 숨을 멈추고 격발, 그리고 다시 숨을 고르는 과정이 기계의 사이클처럼 반복되었다. 10발째의 표적이 쓰러졌을 때 훈련장은 완전한 경외감에 휩싸였다. 7047 대원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고 박중령의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다. 미군 장교들 역시 수군거림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사격 시범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경지를 목도하는 순간이었다. 15번째 표적까지는 순조로웠다. 그때 훈련 시스템이 난이도를 급격하게 끌어올렸다. 인질범 뒤에 숨은 타겟, 그리고 그 옆으로 아군을 상징하는 쏘지 말아야 할 파란색 표적이 동시에 튀어올랐다. 찰나의 순간에 판단하고 정확하게 인질범 표적에 노출된 부위만을 쏴야 하는 극악의 난이도였다. 모두가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강민준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총구는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 인질범 표적의 어깨 부분을 정확하게 겨눴다. 탕, 총알은 정확히 표적의 어깨에 박혔고 파란색 아군 표적은 조금의 흠집도 없이 그대로 서 있었다. 이어서 나타나는 표적들을 처리하는 그의 모습은 이제 경이로움을 넘어 공포감마저 자아냈다. 마치 미래를 보고 있는 것처럼 표적이 나타날 위치와 시간을 미리 알고 있는 듯했다. 캠벨 대위는 이제 자신의 심장이 거세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말도 안 돼. 저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던졌던 경솔하고 오만한 말이 현실이 되어 목을 조여 오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임신해주겠다는 그 터무니없던 약속이 마치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 조용한 하사가 실수하기를, 단 한 발이라도 좋으니 빗나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처참하게 짓밟혔다. 18,
19, 마지막 한 발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훈련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 했다. 마지막 20번째 표적이 가장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솟아올랐다. 강민주는 마지막까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조준을 마쳤다. 그의 눈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심연과 같았다. 그는 천천히 방아쇠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였다. 그리고 마침내 당 마지막 총성이 울려 퍼졌다. 20번째 표적의 정중앙. 이전의 표적들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같은 위치에 총알이 박혔다. 만발. 완벽한 만발이었다. 정적이 깨지고 707 대원들 사이에서 마침내 거대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모자를 하늘로 던지며 열광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짓밟혔던 자존심을 되찾고 오만한 상대를 실력으로 완벽하게 찍어 누른 통쾌한 승리였다. 박중령은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캠벨 대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환호하는 7 대원들의 모습,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미군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 있는 강민준 하사의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가장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강민준의 반응이었다. 그는 환호하지도 웃지도 하다못해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탄창을 제거하고 약실을 확인하여 총기의 안전을 확보한 뒤 소총을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마치 잘 깎은 연필을 필통에 넣는 것처럼.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무덤덤한 태도였다. 그는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완벽하게 그 소동의 바깥에 있는 듯 보였다. 그의 그런 태도가 캠벨에게는 더 큰 충격과 알 수 없는 공포로 다가왔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양국의 지휘관들이 서둘러 움직였다. 하하하, 아주 훌륭한 사격이었네. 역시 707이야. 최고의 기량이다. 캠벨 대위의 도발이 좋은 자극이 된 것 같군. 그냥 재밌는 해프닝으로 넘기자고. 어색한 웃음과 칭찬이 오갔지만 그 누구도 캠벨 대위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가 내뱉은 말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날 밤 캠벨 대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막사 밖으로 나와 정처 없이 걷다가 불이 켜진 총기 정비실로 이끌리던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강민준 하사가 홀로 앉아 낮에 사용했던 그 소총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까?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안으로 들어섰다.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진동하는 정비실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총기 정비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바닥을 비추었고 강민준 하사가 총기를 닦는 소리만이 금속성 마찰음을 내며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는 캠벨 대위가 들어선 것을 알았지만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그곳에 없는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의 모든 집중력은 K-14 저격소총의 노리수의 뭉치를 닦는 데에만 쏠려 있었다. 그의 이런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캠벨을 더욱 압박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할 말이 있어서 왔다. 강하사. 캠벨이 먼저 침묵을 깼다. 강민주는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들어 그녀를 쳐다봤다. 그제야 캠벨은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볼 수 있었다. 감정이 배제된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였다. 내 발언은 명백히 경솔했고 프로답지 못했다. 당신과 701 부대원 전체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나의 오만함이 당신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줬다는 걸 인정한다. 그녀는 준비해온 말을 막힘없이 내뱉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상황을 종결시키는 것. 필요하다면 상부에 정식으로 보고하여 징계를 받을 각오도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민준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닦던 놀이소에 뭉치를 내려놓고 기름 묻은 손을 깨끗한 헝겊에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캠벨의 바로 앞까지 걸어와 섰다. 키는 그녀보다 머리 하나 정도 더 컸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무표정해서 더 읽기 어려웠다. 사과를 받기 위해 사격한 것이 아닙니다. 대위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정비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대위님은 우리가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에 찬 눈빛, 목소리, 그것은 단순한 실언이 아닙니다. 대위님이 가진 신념의 표현이었습니다. 캠벨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의 지적은 정확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거지?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했잖나. 완벽한 패배였어. 그녀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왔다. 이 괴짜 하사는 대체 뭘 원하고 있는 걸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위님은 당신이 뱉은 말의 무게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군인에게 말은 곧 명예입니다. 총알과 같아서 한번 발사되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대위님의 말은 저와 제 동료들의 명예에 박혔습니다. 사과라는 말로 그 총알을 빼낼 수는 없습니다. 그의 집요하고 원칙적인 태도에 캠벨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명예 당신이 명예에 대해 뭘 알아? 내가 이 계급장을 달기까지 어떤 지옥을 거쳤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나?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남자들 사이에서 이방인이라는 시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난 항상 완벽해야 했어. 조금의 빈틈이라도 보이면 곧바로 잡아먹히는 곳이 내가 있던 세상이야 그래. 당신들을 시험했고 오만하게 굴었어. 그게 내 생존 방식이었으니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말을 쏟아냈다. 그 말 속에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차별과 편견, 그리고 고독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격한 반응에 강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다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에 아주 희미한 이해와 비슷한 감정이 스치는 듯 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저에게 완벽함은 생존 방식이 아닙니다.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낮아져 있었다. 과거에 제 판단착오로 단 한 발의 실수로 동료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1cm의 오차가 한 사람의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했습니다. 총도, 호흡도, 그리고 제 감정도. 대위님이 겪은 지옥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 역시 제 안의 지옥과 싸우고 있습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팽팽한 긴장감이 녹아내렸다. 캠벨은 그의 고백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섰다. 그녀는 처음으로 눈앞의 이 남자를 괴짜 하사가 아닌 깊은 상처를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보게 되었다. 그 역시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무게와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전장에서 다른 종류의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가 그들을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갑옷 속에 가두었다는 점에서 닮아 있었다.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캠벨은 자신의 경솔함이 그의 아픈 상처를 건드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결심을 굳혔다. 이 남자에게 일반적인 사과는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의 방식대로 군인의 명예를 걸고 이 상황을 매듭지어야 했다. 알겠다. 강하사, 당신 말이 맞아. 말은 총알과 같지.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미군 장교로서의 위엄을 되찾았다. 나는 내가 뱉은 말을 책임지겠다. 물론 당신과 내가 사적인 관계를 맺을 일은 없어. 그건 명예가 아니라 또 다른 무책임일 뿐이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나는 미군 의료시설을 통해 가장 현대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것은 감정의 교류가 아니다. 명예를 건 군인 대 군인으로서의 계약 이행이다. 강민주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저 그녀의 진심 어린 존중과 인정을 원했을 뿐인데 그녀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약속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려는 군인으로서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한밤중에 총기 정비실에서 한국의 특전사 하사와 미군의 엘리트 여성 장교는 그렇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묘한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도 욕망도 아닌 오직 명예와 책임감이라는 이름 아래 맺어진 차가운 약속이었다. 그날 밤의 기묘한 계약 이후 강민준과 캠벨 사이에는 어색하고도 무거운 침묵의 벽이 세워졌다. 훈련은 계속되었지만 두 사람은 의식적으로 서로를 피했다. 캠벨은 미군 장교들과 함께 작전 계획을 검토하는 데 몰두했고 강민준은 정비실이나 사격장 구석에서 자신의 총기와 씨름하며 시간을 보냈다. 모두가 그날 사격장에서 있었던 일을 애써 잊은 척했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은 훈련장 전체를 맴돌았다. 그러나 그 미묘한 개인사적 갈등을 비웃기라도 하든 진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새벽 3시 훈련기지 전체에 사이렌이 찢어지는 듯 울려 퍼졌다. 코드 레드 모든 장교 및 작전 요원은 즉시 제1작전통제실로 집결하라. 긴급 방송은 잠들어 있던 군인들의 신경을 칼날처럼 후벼 팠다. 훈련 상황이 아니었다. 방송에 실린 다급함과 살기는 실전의 그것이었다. 순식간에 기지는 활기를 띠었고 전투화 소리와 다급한 고함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제1작전통제실 TOC은 이미 양국의 고위 장성들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중앙 스크린에는 한 남자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합동참모본부에서 긴급 파견된 한국군 소장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철판처럼 굳어 있었다. 상황을 설명하겠다. 12시간 전 국방과학연구소 ADD 소속의 김진우 박사가 자택에서 피랍되었다. 화면에 비친 김진우 박사는 평범해 보이는 중년의 학자였지만 이어지는 설명은 그의 중요성을 실감케 했다. 김 박사는 탄저균과 보툴리눔 등 생화학 무기 바이러스의 변종 개발 및 방어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자다. 그의 두뇌는 그 자체가 대량 살상 무기나 다름없다. 장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배우는 국제 테러 조직 신의 나스로 추정된다. 그들은 김 박사를 납치하여 동남아시아의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
스크린에 복잡한 정글과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위성지도가 펼쳐졌다. 알다시피 그곳은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무법지대다. 공식적인 군사작전이나 외교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만약 김 박사의 지식이 테러리스트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면 전 세계는 끔찍한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소장의 말은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장교들의 가슴에 박혔다. 이것은 한 사람의 구출작전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대전을 막기 위한 비밀 임무였다. 미군 측 지휘관인 존슨 준장이 입을 열었다. 따라서 우리는 양국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합동 특수임무부대를 편성, 적지에 침투하여 김 박사를 구출하고 적의 위협을 무력화한다. 작전명, 새벽의 여명, 오퍼레이션 아우로라. 이 작전은 정부의 승인하에 진행되지만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패는 물론 존재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는 임무다. 그의 선언에 통제실 안에 모든 이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작전팀의 인선이 즉시 발표되었다. 한국 측 팀장은 7607 최강의 대테러팀을 이끌고 있는 박성훈 소령이 맡았다. 백전노장의 박소령은 지도를 훑어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지휘부를 향해 말했다. 저격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정글 지형에서는 단 한 발의 총알이 아군 전체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부대 최고의 눈이 필요합니다. 강민준 하사를 저격팀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모든 시선이 통제실 한쪽에 조용히 서 있던 강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숙여 명령을 받아들였다. 이어서 존슨 준장이 미군 측 요원을 발표했다. 미군 측 부지휘관 및 정보작전 연락장교는 이사벨라 캠벨 대위가 맡는다. 준장은 캠벨을 돌아보며 말했다. 캠벨 대위는 과거 해당 지역에서 2차례의 비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현지 지형과 적의 전술, 행동 방식에 대한 그녀의 지식은 이번 작전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캠벨 대위.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강민준과 캠벨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시선 속에는 수만 가지 복잡한 감정이 오갔다. 충격, 당혹감,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에 대한 씁쓸함.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밤중에 정비실에서 기묘한 계약을 맺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생사를 함께해야 하는 전우가 되어버린 것이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색함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임무가 주어졌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작전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거대한 경납고는 작전 준비에 여념이 없는 요원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각자 자신의 주특기에 맞는 장비와 무기를 챙기고 탄약을 점검하고 위성지도와 최신 첩보를 분석했다. 강민준은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자신의 K-14 저격소총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시 세팅하고 있었다. 스코프의 0점을 조정하고 특수 제작된 저소음 아음속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다. 캠벨은 튼튼한 군용 태블릿 PC로 적의 예상 은신처와 이동 경로, 매복 가능 지점 등을 분석하며 박성훈 소령과 쉴 새 없이 의견을 교환했다. 그녀는 완벽한 프로였다. 사적인 감정은 이미 가면 뒤로 감춘 지 오래였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필요한 말을 제외하고는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 출격 시간은 새벽 5시. 모든 준비를 마친 12명의 합동 특임대원들이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활주로에 도열했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입을 벌린 MC-130 특수전 수송기가 괴물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마지막 브리핑을 마친 대원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진 뒤 차례로 수송기에 올랐다. 육중한 후방 램프가 닫히고 기체 내부는
비상등의 붉은 빛만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이륙의 진동과 함께 그들은 미지의 정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향해 날아올랐다. 새벽의 여명은 아직 멀었지만 그들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MC-132시 수송기의 엔진 소음이 잦아들고 후방 램프가 열리자 훅 끼쳐오는 습하고 뜨거운 공기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김 같았다. 칠흑 같은 어둠 아래로는 끝없이 펼쳐진 원시림의 바다가 넘실거렸다. 점프까지 1분, 강화 통제사의 외침이 대원들의 헬멧 속 통신기로 울려 퍼졌다. 대원들은 서로의 장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먼저 강화 지점에 선 것은 박성훈 소령과 캠벨 대위, 그리고 강민준 하사였다. 이들은 고고도 자유강화 AALO를 통해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깊숙이 침투해야 했다. 녹색 신호등과 함께 그들은 차례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수천 미터 상공에서 느끼는 자유낙하의 감각은 짧았고 곧바로 칠흑 같은 어둠과 짙은 구름, 그리고 폐부를 찌르는 듯한 습기가 그들을 삼켰다. 지정된 고도에서 낙하산이 소리 없이 펼쳐지고 그들은 유령처럼 조용히 거대한 나무들의 지붕 위로 내려앉았다. 착지 지점은 질퍽한 진흙과 썩은 나무짚으로 뒤덮인 작은 공터였다. 나머지 팀원들도 차례로 합류했고 12명의 대원들은 신속하게 원형 방진을 구축하고 주변을 경계했다. 헬멧의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보이는 정글은 온통 녹색의 필터가 씌워진 기괴하고 음산한 세상이었다. 이름 모를 벌레들의 울음소리와 간간히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며 신경을 긁었다. 캠벨 대위는 즉시 휴대용 기상 및 지형 분석 장비를 꺼내 들었다. 예상대로다. 습도 95% 이상, 기온 32도, 폭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금부터는 탈수와 독충과의 싸움이 될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그녀의 경험은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무엇이 가장 큰 적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박성훈 소령은 대원들에게 소금 정제 알약과 해독제를 나눠주며 명령했다. 지금부터 완전 침묵을 유지한다. 모든 통신은 수신호와 단문 메시지로만 한다. 흔적을 남기지 마라. 우리는 여기에 없는 존재다.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자신들의 낙하산과 장비를 은폐하고 얼굴에 위장 크림을 덧칠했다. 그들은 순식간에 정글의 일부가 되었다. 목표 지점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20km. 그러나 지도상의 직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길 없는 정글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들의 행군길은 뱀처럼 구불구불했고 온갖 장애물로 가득했다. 거대한 나무뿌리가 발목을 잡았고 독을 품은 넝쿨이 군복을 찢었다. 진흙은 발을 늪처럼 빨아들였고 보이지 않는 거머리들이 전투화와 군복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피를 빨았다. 무더위와 습기는 방탄복과 각종 장비로 40kg에 육박하는 군장을 짊어진 대원들의 체력을 무섭게 갉아먹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들은 훈련된 기계처럼 묵묵히 전진했다. 선두에서 길을 탐색하던 미군 측 델타포스 요원 스네이크가 갑자기 멈춰서며 손을 들어 뒤따르던 대원들을 제지했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의 진흙바닥에는 방금 찍힌 듯한 선명한 전투화 자국이 남아있었다. 캠벨과 박소령이 다가가 자세히 살폈다. 이건 우리 군화가 아니야. 동유럽제 싸구려 군화다. 그리고 아직 마르지 않았어. 30분 이내에 지나간 거다. 캠벨의 분석에 박소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규모는 최소 10명 이상 정찰조인 것 같다. 첩보보다 훨씬 삼엄한 경계망이었다. 그들은 이미 적의 영역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적들은
그들의 존재를 예상이라도 한 듯 주변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그때였다. 후방을 경계하던 강민준 하사가 조용히 수신호로 경고를 보냈다. 적 발견. 3시 방향. 300m. 대원들은 즉시 자세를 낮추고 주변의 엄폐물에 몸을 숨겼다. 강민준은 이미 K-14 저격소총의 스코프를 통해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스코프 안으로 짙은 숲을 사이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무장괴한 2명의 모습이 들어왔다. AK-47 소총을 들고 있었고 복장은 허름했지만 움직임은 훈련된 군인의 그것이었다. 그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일촉즉발의 상황. 먼저 발포하면 위치가 노출되고 그냥 보내면 후반기 위험해진다. 박소령은 수신호로 강민준에게 소리 없이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강민준은 짧게 심호흡을 했다. 아음속탄이 장전된 총구의 소음기가 단단히 결합되어 있었다. 그는 2명의 적이 일직선상에 겹치는 찰나의 순간을 기다렸다. 그의 눈은 스코프에 고정되었고 그의 세계에서 다른 모든 것은 사라졌다. 마침내 기회가 왔다. 한 명이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살피는 사이 다른 한 명이 그의 앞으로 지나갔다. 푹, 푹,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 압축된 공기가 터지는 듯한 소리가 2번 연속으로 울렸다. 스코프 안에서 앞서 가던 적의 머리가 터지며 쓰러졌고 뒤따르던 적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목에 총알이 박히며 소리 없이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2초 안에 일어났다. 대원들은 경탄의 시선으로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캠벨 역시 그의 완벽한 사격술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감정을 배제한 오직 임무 수행만을 위한 완벽한 기계. 그녀는 그에게서 경외심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다. 강민준의 활약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적의 정찰조가 이 정도로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은 그들의 본거지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고 조직적이라는 증거였다. 첩보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들은 사자의 턱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정글 속에서 12명의 대원들은 자신들이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적과 마주하게 되었음을 직감하며 더욱 짙어진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틀간의 지옥 같은 행군 끝에 그들은 마침내 목표 지점인 버려진 산악부족 마을 근처에 도달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마을은 유령 도시처럼 음산하고 고요했다. 살아있는 것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는 죽음의 정적이 오히려 대원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웠다. 박성훈 소령은 손짓으로 팀을 둘로 나눴다. 자신과 캠벨 대위를 포함한 8명의 공격조가 마을 남쪽으로 은밀하게 접근하고 강민준 하사와 미군 정찰 저격수 호크아이로 구성된 2인 1조의 저격팀은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동쪽의 낡은 교회 종탑으로 이동해 엄호 및 감시 임무를 맡기로 했다. 위성 정보에 따르면 김진우 박사는 마을 중앙의 가장 큰 가옥에 감금되어 있을 확률이 높았다. 계획은 간단했다. 강민준이 외부의 적 경계병을 모두 제거하면 공격조가 신속하게 내부로 진입하여 인지를 구출하고 빠져나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캠벨 대위의 얼굴에 의심의 빛이 짙어졌다. 그녀는 진흙탕에 난 바퀴 자국을 가리키며 박소령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소령님, 이상합니다. 타이어 자국이 너무 선명해요. 비가 온 지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바퀴 사이의 흙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온 흔적은 있는데 나간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지적은 예리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단서를 흘려놓은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박소령도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 여기서
철수할 수는 없었다. 최대한 경계하며 접근한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후퇴한다. 그의 명령에 대원들은 더욱 바싹 자세를 낮추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발을 내디뎠다. 같은 시각 강민준과 호크아이는 소리 없이 종탑의 꼭대기에 자리를 잡았다. 낡은 나무 계단은 삐걱거렸지만 두 사람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조용했다. 종탑의 창문으로 내려다본 마을은 완벽한 사격장이었다. 강민준은 KC-14 스코프로 마을을 샅샅이 훑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도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목표 가옥 내부에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론 감지기에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강민준의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공격조가 마을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는 순간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지옥의 문이 열렸다. 쾅! 공격조의 바로 앞에서 부비트랩이 폭발하며 섬광과 함께 흙먼지를 뿜어냈다. 그것이 신호였다. 정적을 깨고 마을의 모든 버려진 가옥과 숲을, 심지어 땅속에 파놓은 참옷 속에서 수십 개의 총구가 동시에 불을 뿜기 시작했다. 매복이다 전원 대응 사격, 박소령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과 함께 대원들은 본능적으로 주변 엄폐물을 찾아 몸을 날렸다. 사방에서 날아온 총탄이 그들이 숨은 바위와 나무 기둥에 박히며 파편을 튀겼다.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 거대한 살육의 덫이었다. 크윽! 공격조의 최선두에 섰던 707 소속 이중사가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그의 방탄복을 뚫고 들어온 총알이 어깨를 관통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의무병 이중사 부상 고함이 오가는 사이 적의 화망은 더욱 거세졌다. 그들은 완전히 포위된 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종탑 위의 강민준은 눈앞의 광경에 순간 숨을 멈췄다. 그러나 그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적 기관 총좌, 9시 방향 가옥 2층 RPG 사수, 12시 방향 호크아이가 빠르게 적의 위치를 좌표로 불러주었고 강민준은 기계처럼 반응했다. 탕! 그의 저격소총이 묵직한 총성을 터뜨렸다. 300m 밖 2층 창문에서 불을 뿜던 기관총 사수의 머리가 터져나가며 총성이 멎었다. 그는 즉시 놀이쇠를 후퇴시키고 재장전하며 총구를 돌렸다. 공격조를 향해 RPG-10을 조준하던 적 병사가 스코프 안에 들어왔다. 탕! 두 번째 총알은 정확히 RPG 사수의 가슴에 박혔다. 그의 손에서 발사기가 떨어지며 허공으로 불발탄을 쏘아 올렸다. 강민준의 신들린 저격이 없었다면 공격조는 이미 전멸했을 터였다. 하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다. 쾅! 적이 쏜 박격포탄 한 발이 종탑 근처에 떨어지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낡은 종탑이 통째로 흔들렸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강민준의 위치가 발각된 것이다. 그때 공격조가 숨어있던 바위 옆으로 RPG 한 발이 날아와 폭발했다. 대위님, 한 미군 대원의 비명이 들렸다. 폭발의 충격으로 캠벨 대위가 옆으로 나뒹굴었고 그녀의 팔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파편이 그녀의 왼쪽 팔뚝을 깊게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괜찮아, 움직여.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소리쳤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은 전장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다 죽는다. 서쪽 숲으로 퇴로를 뚫어야 해, 스네이크. 연막탄 투척 강하사. 교회 쪽 적 화력 집중 제압. 그녀의 명료한 지시는 혼란에 빠진 대원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연막탄이 터지며 시야를 가리는 사이 대원들은 부상당한 이중사를 부축하며 후퇴를 시작했다. 강민준은 종탑 아래로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 위치를 바꾸며 퇴각하는 아군을 위협하는 적들을 향해 쉴 새 없이 총알을 날려보냈다. 그의 저격은
적의 추격 의지를 꺾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한 발, 또 한 발. 그의 총구가 불을 뿜을 때마다 적병이 하나씩 쓰러져 나갔다. 마침내 공격조 전원이 정글 속으로 몸을 숨기는 데 성공했다. 강민준과 호크아이도 종탑에서 빠져나와 그들의 뒤를 따랐다. 불타는 마을을 뒤로 한 채 그들은 다시 정글의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함정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들은 첫 번째 동료를 잃었고 부상, 적의 진짜 규모를 확인했으며 이제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들이 임시 은신처로 삼은 곳은 쏟아지는 폭포수 뒤에 숨겨진 작은 석회암 동굴이었다. 젖은 몸에서 피어나는 냉기와 동굴 안에 습한 공기가 부상병의 신음소리와 뒤섞여 절망의 무게를 더했다. 공격조 8명 중 3이 부상을 입었다. 어깨에 관통상을 입은 이중사는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에 빠졌고 다른 2명은 파편상과 타박상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최악은 통신 두절이었다. 적의 재밍잔밍 공격 때문인지 아니면 험준한 지형 탓인지 위성통신기에서는 의미 없는 잡음만이 흘러나왔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본부와의 연락도, 지원 요청도 불가능했다. 12명으로 시작했던 팀은 이제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9명의 폐잔병이 되어 칠흑 같은 동굴 안에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을 듣고 있었다. 팀의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죽음의 공포와 패배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배신자에 대한 의심이 대원들의 정신을 좀먹고 있었다. 누군가 우리의 이동 경로와 작전 계획을 적에게 흘렸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토록 완벽한 매복은 불가능했다. 배신자는 누구인가 본부에 있는 지휘관인가? 아니면 지금 이 동굴 안에 함께 있는 동료 중 한 명인가? 불신이라는 이름의 독은 부상병의 상처보다도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대원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고 꼭 필요한 말을 제외하고는 입을 굳게 닫았다. 끈끈했던 전우에는 간데없고 차가운 의심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캠벨 대위는 동굴벽에 등을 기댄 채 고통을 참으며 자신의 팔에 감긴 임시붕대를 질끈 동염했다. 파편이 스치고 지나간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그녀를 더 괴롭히는 것은 따로 있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미미한 현기증과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행군과 전투의 피로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증상들이 불길한 확신이 되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설마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하지만 여성으로서의 본능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최악의 상황, 최악의 장소에서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과 마주해야 했다. 그때 조용히 다가온 강민준 하사가 그녀의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의 손에는 깨끗한 거즈와 소독약, 그리고 의료용 봉합 키트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캠벨의 팔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의 손길은 총기를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섬세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내가 하지. 이 정도는. 캠벨이 거절하려 했지만 강민주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감염될 수 있습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다. 그는 능숙하게 낡은 붕대를 풀어내고 소독약으로 상처를 닦아냈다. 알코올이 상처에 닿는 순간 캠벨은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강민주는 상처를 봉합하기 시작했다. 의료용 바늘이 그녀의 살을 꿰뚫고 지나가는 감각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캠벨은 고통을 잊기 위해
그리고 눈앞에 이 기이한 남자에게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동굴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바로 곁에서 느껴지는 그의 존재감, 그의 차분한 숨소리, 그리고 상처를 꿰매는 그의 집중력은 그녀의 모든 신경을 사로잡았다. 이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동료를 잃은 전장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여자의 상처를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꿰매고 있다. 그는 정말로 감정이 없는 기계일까? 아니면 모든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만약 내 안에 예감이 사실이라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지도 모르는 남자.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봉합이 끝나고 강민준이 새거주로 상처를 꼼꼼하게 감쌌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는 듯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 순간 캠벨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차갑고 단단한 손목이었다. 강민준은 놀란 듯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텅 빈 것 같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고맙다. 캠벨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에 대한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강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은 채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동굴 안에는 부상병의 신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폭포 소리,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지만 기묘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 그들은 포위된 군인이 아니라 그저 상처 입은 두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동굴 안의 시간은 느리고 고통스럽게 흘러갔다. 부상자들은 열에 들떠 신음했고 남은 대원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경계를 섰다. 배신자에 대한 의심은 차가운 도구우처럼 퍼져나가 모두의 숨통을 조였다. 이대로라면 적의 공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부의 불신과 공포가 먼저 그들을 무너뜨릴 터였다. 박성훈 소령과 캠벨 대위는 동굴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방수포 위에 펼쳐진 작전 지도와 캠벨의 군용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매복 당시의 교전 상황이 시간대별로 재구성되어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캠벨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적들은 우리의 접근 경로, 병력 규모, 화기 종류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언제 통신을 시도할지 예측하고 재밍을 걸었어요. 이건 내부 정보 유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의 특정 부분을 확대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교전 직전 이중사가 쓰러진 방향의 경계를 맡았던 것은 최상병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상황 보고는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총알은 정확히 그 방향에서 날아왔습니다. 박성훈 소령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최진수 상병, 부대의 통신 주특기이자 평소 과묵하고 성실해서 모두의 신임을 받던 대원이었다. 그가 배신자일 리 없다고. 박소령의 이성은 부정했지만 캠벨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통신 장비는 줄곧 그가 관리했고 교전 직전 통신이 두절된 것도 그의 책임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한 사람을 향해 모이고 있었다. 증거가 부족해 심증만으로는 박소령이 힘겹게 말했다. 동고동락했던 부하를 의심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래서 증거를 만들 겁니다. 캠벨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가 우리 편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꼬리를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즉시 덫을 놓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잠시 후
박소령은 남은 대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는 일부러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캠벨 대위와 내가 예비 동력으로 통신 장비를 잠시 복구하는데 성공했다. 본부에 우리의 위치와 상황을 보고하고 새로운 탈출 계획을 전달할 생각이다. 그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거짓 탈출로를 설명했다. 우리는 동쪽의 계곡을 통해 포위망을 뚫고 약속된 2차 퇴출 지점에서 헬기 지원을 받을 것이다. 대원들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러나 최상병의 얼굴에는 찰나의 순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을 놓치지 않은 것은 오직 캠벨과 박소령뿐이었다. 박소령은 최상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최상병, 이번에도 자네 역할이 막중하네. 통신 장비를 최종 점검하고 내가 부를 때 즉시 암호화된 전문을 전송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게. 이번 통신에 우리 모두의 목숨이 달렸어. 네, 알겠습니다. 최상병은 평소처럼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최상병은 통신 장비가 있는 동굴 구석으로 향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모두가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했는지 등을 돌리고 앉아 장비를 만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동굴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캠벨과 미군 선임하사 스네이크가 소리 없이 그의 뒤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상병은 통신기를 조작하는 척하며 품 안에서 몰래 작은 위성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가 빠르게 메시지를 입력하려는 순간 그의 귓게 얼음 같은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여기까지. 최상병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온몸이 굳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관자놀이에는 캠벨의 권총 총구가 그리고 목에는 스네이크의 시퍼런 컴뱃 나이프가 닿아 있었다. 움직이면 죽는다.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다. 대원들이 경악 속에 달려왔고 최상병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거에게 도박빚,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만 넘기면 될 줄 알았지만 한번 시작된 배신은 그를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의 눈물 섞인 변명에 동료들은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노려볼 뿐이었다. 배신자의 얼굴은 드러났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동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대원들의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다. 그들은 여전히 적진 한가운데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희망이 생겼다. 이제 적들은 우리가 그들의 눈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거짓 탈출로로 이동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을 것이다. 박성훈 소령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포박당한 최상병을 한 번 노려본 뒤 남은 대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다. 적이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한다. 배신자를 이용한 역정보는 완벽하게 먹혀들었다. 적의 주력 부대가 거짓 탈출로인 동쪽 계곡으로 이동했다는 첩보가 들어오자 박성훈 소령은 지체 없이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우리는 유령이 된다. 적의 심장부, 서쪽의 본거지를 직접 타격한다. 그것은 상식 밖에 자살 행위에 가까운 계획이었다. 병력과 화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적의 본진을 공격하는 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길이었다. 적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 방비가 가장 허술해진 바로 그곳을 찌르는 것이다. 작전은 새벽녘,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에 개시될 예정이었다.
공격조가 적의 본거지인 낡은 벌목 캠프로 침투하는 동안 강민준과 호크아이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임무를 부여받았다. 바로 캠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약 800m 고도의 수직 절벽, 악마의 눈썹에 저격진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경사가 너무 가팔라 전문 산악인도 오르기 힘든 곳이었지만 그것만이 유일하게 캠프 전체를 사선에 넣을 수 있는 장소였다. 밤새도록 두 사람은 로프 하나에 의지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올랐다. 날카로운 바위가 전투복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들은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전진했다. 동이 트기 직전 마침내 강민준은 절벽의 정상에 섰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다. 저격소총의 스코프를 통해 내려다본 적의 캠프는 아직 어둠 속에서 고요했다. 주력 부대가 빠져나간 탓인지 경계는 눈에 띄게 허술했다. 그는 조용히 케이시스의 총열을 바위 위에 거치하고 호흡을 골랐다. 이제 모든 동료의 목숨이 자신의 눈과 손가락 끝에 달려 있었다. 공격조의 침투 시작을 알리는 캠벨의 짧은 무전이 수신기에 들어왔다. 작전 개시. 첫 번째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강민준의 총구에서 나온 아음속탄은 퍽하는 작은 소음과 함께 어둠을 갈랐다. 캠프 정문의 감시탑에서 담배를 피우던 경계병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총성이 거의 동시에 울렸다. 통신 안테나를 지키던 보초와 순찰을 돌던 정찰조가 차례로 제거되었다. 강민준의 저격은 마치 사신의 낫처럼 적의 눈과 귀를 소리 없이 베어냈다. 외부의 위협이 제거되자 유령처럼 캠프 외곽에 잠입해 있던 박소령과 캠벨의 공격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억제된 소음기를 단기관 단총을 들고 그림자처럼 건물 사이를 파고들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캠프 중앙의 막사에서 한 무리의 적들이 뛰쳐나오면서 기습은 전면전으로 바뀌었다. 적이다, 침입자다. 고함과 함께 사방에서 총성이 터져 나왔다. 공격조는 즉시 엄피하며 대응 사격을 시작했다. 순식간에 고요하던 캠프는 총성과 폭음, 그리고 비명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적의 저항은 예상보다 거셌고 공격조는 수적 열세에 밀려 점차 포위될 위기에 처했다. 그 순간 악마의 눈썹에서 신의 심판과도 같은 저격이 시작되었다. 탕탕탕. 강민준의 총구가 쉴 새 없이 불을 뿜었다. 기관총을 잡으려던 적,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 수류탄을 던지려던 병사, 공격조를 위협하는 모든 목표가 그의 스코프 안에서 차례로 사라졌다. 그의 지원 사격 덕분에 공격조는 간신히 숨을 돌리고 전열을 가다비 목표 건물인 중앙지휘 통제실을 향해 마지막 돌격을 감행했다. 캠벨과 박소령이 선두에서 문을 폭파하고 내부로 진입했다. 통제실 안에는 테러 조직의 수장과 겁에 질린 김진우 박사가 있었다. 움직이지 마. 수장은 김 박사의 목에 칼을 댄 채 그를 인간 방패 삼아 위협했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공격조는 섣불리 쏠 수 없었다. 수장은 비열하게 웃으며 김 박사를 끌고 창가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곳은 공격조의 사선에서는 벗어난 사각지대였다. 절망적인 순간 캠벨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목에 찬 소형 마이크를 눌렀다. 강하사, 들리나? 인질이 잡혔다. 목표는 인간 방패 뒤에 사선이 나오지 않아. 유일한 희망은 당신뿐이다. 그녀는 말과 동시에 자신을 미끼로 던지는 엄청난 도박을 했다. 그녀는 수장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어깨와 김 박사의 몸 사이에 아주 미세한 몇 센티미터의 틈을 만들어냈다. 800m 밖 절벽 위. 강민준의 스코프 안으로
그 아슬아슬한 광경이 들어왔다. 바람, 거리, 그리고 캠벨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모든 것을 계산해야 하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신의 영역에 가까운 사격이었다. 그의 눈에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세상은 멈췄고 오직 스코프 안의 십자선과 목표물만이 존재했다. 그는 숨을 멈췄다. 그의 과거, 그의 고통, 그의 집념, 모든 것이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 끝으로 모였다. 그리고 격발. 총알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통제실의 유리창을 깨고 캠벨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 정확하게 수장의 미간에 박혔다. 수장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쓰러졌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찾아온 정적 속에서 캠벨은 숨을 몰아쉬며 저 멀리 절벽 위,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경외와 신뢰가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복귀 하나는 블랙호크 헬리콥터 내부는 로터 블레이드의 굉음과 강렬한 화약 냄새, 그리고 지친 병사들의 숨소리로 가득했다. 구조된 김진우 박사는 담요를 두른 채 구석에 웅크리고 멍하니 서 있었고, 군의관들은 부상병들의 상처를 치료하느라 분주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극심한 피로와 전우를 잃을 뻔한 전투의 상처가 짙게 남아 있었다. 캠벨 대위는 의자에 기대앉아 맞은편에 앉은 강민준 병장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강민준 역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음 때문에 대화는 불가능했지만 그들이 공중에서 주고받은 말없는 눈빛은 어떤 말보다도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신뢰의 유대감이었고 생사를 함께 견뎌낸 전우회였으며 더욱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교류였다. 태국의 미군 합동기지로 돌아온 후 팀은 보고, 조사, 치료라는 쉴 새 없는 악순환에 갇혔습니다. 작전 성공 소식은 두 지휘관의 환호로 가득 찼고 병사들은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반역자 최 일병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부상자들은 후송을 위해 안정을 취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캠벨은 팔에 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상처가 꽤 깊었지만 다행히 신경 손상은 진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열과 어지럼증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정한 듯 담당 외과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도 될까요?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여의사는 차트를 내려다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위님, 임신 6주 차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캠벨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깨달음이 왔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감정이 밀려왔다. 정글에서 죽음의 문턱에 선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생명을 지옥 같은 전장으로 데려온 것이다. 의사의 축하 인사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캠벨은 강민준을 보러 갔다. 그는 기지의 조용한 실탄 사격장에 홀로 서서 어두워져가는 표적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오자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녀를 알아보는 듯 했다. 괜찮으세요? 그가 먼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멀리서 들려왔지만 어딘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캠벨은 그의 옆에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다. 저 임신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마치 군인이 단 하나의 사실을 전하는 보고서처럼 차분했다. 강민준은 침묵을 지켰다. 그는 그저 멀리 있는 표적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잠시 침묵 후 캠벨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날 밤 그 약속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건 그냥 일어난 일일 뿐이에요. 당신한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을 거예요. 제 경력, 제 삶, 그 어떤 것도 제가 책임지겠어요. 그녀는 힘주어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끝부분에서 살짝 떨렸다. 그때 강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이 부드럽게 속삭였다. 저격수는 자신이 쏜 모든 총알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결과조차도 제 책임입니다. 사랑의 선언이나 미래에 대한 약속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은 캠벨의 마음을 울렸다. 어떤 수사학보다도 깊고 진심 어린 것이었다. 그것은 군인의 가장 진심 어린 선언이었고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정면으로 맞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의였다. 다음 날 아침, 귀국 수송기에 탑승하기 전 그들은 기지 활주로 끝자락에 마지막으로 함께 섰다. 동쪽 하늘이 점차 밝아지며 장엄한 새벽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미래는 그 새벽처럼 여전히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었다. 병사들의 삶, 그리고 곧 다가올 아이의 탄생. 두 사람은 수많은 어려운 선택과 현실의 벽에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말없이 일출을 바라보았다. 훈련장에서 시작된 오만한 도발과 운명적인 도박의 이야기는 양국 특수부대원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시작은 도박의 승패가 아니라 화약 연기 속에서 맺어진 명예의 약속, 죽음의 어둠 속에서 잉태된 새로운 삶, 그리고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새벽의 귀환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돌아오는 블랙호크 헬리콥터 안은 프로펠러의 굉음과 강렬한 화약 냄새, 그리고 지친 병사들의 숨소리로 가득했다. 목숨을 건진 김진우 박사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